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오늘도 정민민사법 완전정복으로 보시는데, 오늘은 물건의 종류를 볼 차례죠. 일단 법에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라고 185조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종류와 내용을 다 강제한다 라는 거. 일단 물권 법정주의를 취하는 이유가 봉건적 소유권 부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건적 소유권, 우리나라 조선시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 조선시대는 왕토사상으로서 조선 토지가 전부 왕소유입니다. 국유가 아니고 왕소유입니다. 근데 일반 그 당시는 백성들이죠. 국민과 백성은 다른 말이죠. 봉건시대 때 피지백의 정 백성들은 그때도 백성들도 내 땅이다, 소유권이 있다, 이런 관념을 가졌는데, 오늘날로 치면은 그때 백성들이 가졌던 소유권은 경작권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진주에서 밀란이 일어났는데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토지를 수탈해 가니까, 그때 진주 농민들이, 그때는 이제 좀 관념이 생겼으니까 농민들이 내 경작권 보장하라 라고 밀란을 일으켰습니다. 어쨌든 그런 허유권, 처분권이 없고 경작권만 있는 그런 소유권 부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권 법정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물권법 규정은 대체로 강행 규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종류를 마음대로 창설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물권의 공시를 용이하게 하고, 공시가 용이하게 되어야 또 거래도 또 용이하게 되겠죠. 그런데 너무 엄격하게 물권 법정주의를 취해버리면 시대의 변혁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우리 법은 관습법에 의한 창설을 인정하면서 어느 정도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일단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데, 이때 이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라는 거.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관습법이 뭔지는 저 앞에 계약법, 민법 총칙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인 관습, 관행이 거듭되고 일반 사람들로부터 법적 확신을 얻을 때 법으로 다루어지는데, 이 관습법의 성문법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설과 대정적 효력설이 대립되고 있는데, 보충적 효력설, 성문법의 보조적 역할이다, 보충적 역할이다 라는 입장이고, 대등적 효력설은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이 있다, 그런 입장인데, 일반적으로 민법 1조에 근거해서 보충적 효력설을 취합니다. 민법 1조에 의하면 민사에 관한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래서 민사에 관한 성문의 법이 없을 때 관습법에 의한다 라는 1조에 근거해서 보충적 효력설이 일반적인 입장이고, 판례도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185조에 보면은 마치 관습법과 성문법이 대등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창설하지 못한다, 종류도 강제하고 내용도 강제한다는 거. 그래서 물권법은 대체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무효가 된다는 거. 종류 강제를 위반하여 어떤 물건의 종류를 임의로 만들어내면 그거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데, 내용 강제를 위반하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채권행위 부분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문제니까. 근데 대뜸 물권행위 부분은 무효가 될 것이다 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그러면 민법상 물권의 종류로 어떤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일단 크게 점유권과 본권을 대입시키고, 이 본권에 완전 물권으로 전제되는 소유권이 있고, 그 소유권의 힘을 제한하는 제한 물권이 있는데, 제한 물권에는
사용 가치를 제한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교환 가치를 제한하는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는 거. 물권법에서 공부할 권리 종류를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걸 다른 기준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물권, 동산에 대한 물권 이런 거 한번 나눠보는 거고, 공부를 정상적으로 하면 어떤 것들이 부동산 물권인고 어떤 것들이 동산 물권인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외우려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상법에서 인정하는 물권도 있고 기타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물권도 있다라는 거. 판례에서 확인된 관서법, 관서법 중에서는 판례에서 확인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럼 판례에서 확인 안 된 관서법이 뭔데? 이래 물으면 모르죠. 확인이 안 됐는데. 사건이 되어가지고 소송이 들어와야 확인이 되겠죠. 관서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 양도담보, 부동산 양도담보에 대해서도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 안 되는 양도담보라면은 관서법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의신탁도 종래에 관서법상 존재했는데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경작권 것들 관서법상 공시방법으로서 명인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판례에서 관서법상 물건이 아니다라고 한 거. 미등기 매수인은 사실상 법상 처분권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뭐 소유권에 준하는 권리 이런 건 인정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단순하게 담보권 이런 거 인정 안 되고, 관서법상 사도통행권 뭐 이런 거 없고, 원청권, 물권에 준하는 이런 원청권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물권에 준하는 권리공원 이용권 뭐 이런 거 없다는 거. 그 정도 하시고, 이러한 물권의 효력, 여기서 보는 거는 물권의 대체로의 공통된 효력을 보는 겁니다. 각각 개별적인 효력은 각각 개별적인 권리에 들어가서 보는 거고, 여기서는 물권법스러운 부분으로서 공통된 효력으로서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을 이야기합니다. 우선적 효력, 동일물 위에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할 때 어느 권리를 먼저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부분인데, 물권 상호 간에 물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하기 때문에 동일물 위에 같은 종류, 같은 순위의 물권이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립 불가능한 물건이 동시에 둘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양립 가능한 물건끼리의 우열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점유권을 제외한 이종 또는 동종의 물건이 동일물 위에 둘 이상 성립하는 경우에 어떻게 다룰 것인가. 교환 가치를 받아가는 저당권은 동일물 위에 두 개 이상 성립될 수 있습니다. 순서를 달리해서. 그래서 먼저 성립된 저당권이 우선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배타성 없는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고, 그 다음에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되면 성립 시기하고 관계없이 제한 물권이 소유권의 힘을 제한하는 것이니까 제한 물권이 소유권에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권이 우선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로서 뭐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그런 표현을 하죠. 물론 여기서 매매는 단순히 채권적 매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권 행위까지 포함된 매매라고 해야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말이 옳은 말이 됩니다. 근데 대항력을 이미 갖춘 임차권은 못 깨뜨리겠죠. 조금이라도 그 말들이 단순한 말이지만 외워야 될 건 아니고 이해하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물권은 배타적으로서 누구에게라도 효력을 미치는 것이고, 채권은 특정인 채무자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물권과 채권이 충돌할 때는 성립 시기 따질 필요 없이 물권이 우선합니다. 채권이라면 일반적인 채권 이야기합니다. 대항력 갖춘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대항력 있는 임차권, 이거는 순서에 따라서 해결할 것이고, 가등기된 채권은 가등기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3개월분 임금 우선특권, 3년분 퇴직권, 이런 것들은 특별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것으로서 민법상 물권에 비해서 더 우선한다는 거, 이걸 우선특권이라 하기도 하고 특별법상 법정 담보물권이다 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권의 기인에서 인정되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물권의 효력이라는 거죠. 물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사유재산권의 보장적 기능을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다라는 거. 일단 민법상 규정되어 있기로는 점유권의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과 별도로 소유권의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해 두고 소유권의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을 다른 제한물권의 대체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쪽에는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유치권 쪽에 일단 준용 규정이 없다라는 거. 원래 유치권은 로마법상으로는 채권법에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채권법에 있는 로마법에는 유치권의 물권의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죠. 왜냐하면 채권이니까. 근데 그걸 우리 법상으로는 물권 쪽에 규정을 했는데 그 로마법에 있는 채권 규정을 그대로 그냥 물권 쪽에 갖다 놨으니까 물권적 청구권 규정이 빠져버린 거죠. 그 다음에 질권에도 물권의 청구권 규정이 없는데 질권에는 해석상 인정해야 된다는 게 통설이다라는 거. 근데 인정하지 않더라도 유치권과 질권은 점유를 본체적인 요소로 하기 때문에 점유권의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은 누립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이거는 점유를 본체적인 요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 제거, 예방 청구권까지도 준용하고 있지만 특히 점유를 본체적인 요소로 하지 않는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확대 적용과 관련돼서 소유권과 유사한, 소유권이 다 말 안 했습니다. 소유권과 아주 유사한 광업권, 지적재산권, 이거는 옛날에는 산업재산권 또는 무체재산권 이렇게 하다가 지적재산권이라고 쓰다가 지금은 지식재산권이라고 씁니다. 넓게. 거기에 의해서도 물권의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격권과 관련되어서도 물권적 청구권 규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경우에는 방해배제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는 것.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권 가져왔나 이거죠. 반환 청구권. 다음에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받고 있을 때 그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방해 당할 염려가 있을 때 방해 예방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종류를 보고 점유권 쪽에 가면은 또 이야기하고 소유권 쪽에 가면 또 이야기합니다. 물론 점유권 쪽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 형식하고 소유권 쪽에 있는 규정 형식이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대해서 종래 논의가 있었는데 순수한 채권도 아니고 순수한 물권도 아니다. 물권적 청구권이 물권은 아니죠. 물권은 효력이죠. 그렇다고 해서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것인데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 누구에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채권하고도 다르죠. 그래서 물권하고 채권하고 구별되는 독립된 청구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기인해서 물권적 청구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 양도할 수 없다라는 거. 물권적 청구권이 대위 행사될 수는 있지만 물권적 청구권만 물권하고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을 다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임대차 관계가 끝나면 임대인은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한 채권적 반환 청구권도 있겠지만 그 임대인이 소유자이기도 하다면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도 있다는 거죠. 당연히 채권에 대입은 대상될 수 있고, 소멸시효와 관련돼서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은 제척기간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멸시효와 일단 관계가 없고,
소유권의 기이나 물권의 지정권은 소유권이 항구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소유권이 항구적으로 존재하는 한 물권의 지정권도 항구적으로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제한물권의 기이나 물권의 지정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논의가 있다는 정도. 물권적 청구권, 청구권자, 뭐 방해당하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자이겠죠. 자로서 점유자,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자, 저당권자 이런 사람들. 유치권 자체의 기이나 물권의 지정권 준용 규정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자는 점유를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점유권의 기이나 물권적 지정권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질권에도 일단 규정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준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청구하기 위해서는 물권 실현에 대해서 방해 염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침해자의 고의가 실현 요건이 아닙니다. 침해 사실, 침해 염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물권자는 물권적 지정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때 만약에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까지도 있다면 물권적 지정권 행사와 더불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청구의 상대방 침해하고 있는 자겠죠. 내용, 침해 원인 제거. 그러면 물권적 지정권 행사할 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극단적으로 아침에 나오니까 대문 앞에 누가 차를 세워놨어. 대문이 안 열려. 근데 딱 보니까 그 차 앞에 그 명함을 딱 꽂아놨는데 보니까 전화번호가 보인다는 거죠. 전화를 딱 걸어서 되면 다행인데 그 꽂아놓고 전화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죠.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기름값 줄 테니까 치우라 합니까? 그냥 차 치우라 합니까? 그냥 차 치우라 하겠죠. 비용은 네가 부담하라는 거죠.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거.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물권의 청구는 보충적 청구권이 아니고 다른 청구권에 의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거, 임대인이면서 소유자인 사람, 그때 임대생활이 끝나고 나면은 채권적 목적물 반환 청구권도 있겠지만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권도 있다는 거.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 청구권과 본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동시에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인에게 물권적 청구권과 계약상 청구권이 경합될 수 있다. 조금 전에 임대차 관계를 가지고 예를 드는 것이 됩니다. 그 정도 하시고, 물권에 대한 침해가 불법 행위도 구성하는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함께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당한 권한 없는 점유 사용자의 행위가 불법 행위 요건까지 구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이 경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불법 원인 급여를 한 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기속된다는 것. 이걸 민법 총칙에서 그 반사회적 행위와 관련되어서 이야기되기도 되었고, 이것이 실제로는 그 채권법 각칙 부당이득과 관련되어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